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알리는 통신연락선 복구 소식에 북미 접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도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 만인 어제 복원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1,300명대로 나왔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주 중반이 되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1,800명 안팎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다 기록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기존 최다 기록인 지난 1월 7일 2,52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 긴급사태 발령 2주가 지난 상황에서 폭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주자의 지역주의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당 지도부의 중재에도 이어졌습니다. 선두권 주자들의 이 같은 충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보 간 TV 토론도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3월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에 대해 조지아주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총격범 로버트 앨런 롱은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추가로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태권도 마지막 날 경기에서 이다빈 선수가 은메달을, 인교돈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접전을 벌인 펜싱 여자 에페팀은 은메달을 땄습니다. (13개월) 동안 끊어졌던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어제 복원됐죠.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미국도 밤사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과의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며 외교의 문을 열어두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남북 대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반응들인데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이 일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 소식이 전해진 몇 시간 후 워싱턴 DC 행사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백악관의 긍정적인 첫 반응입니다. 이어 국무부도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통신 연락선 복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긍정적 화답이 이어지면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re open to dialogue. 다만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우선 변수로 거론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산적한 대외 현안과 인권 기조, 또 북미 대화 조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난제로 꼽힙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에 국제사회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의 소통이 재개된 데 고무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이어진 것은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지 정확히 413일 만입니다. 일단 통일부와 군이 운영하는 통신선이 연결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직통전화, 이른바 한라인은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여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입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개 후 첫 통화는 오전 11시 4분부터 3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 분위기에 대해 남측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호응하는 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1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선 복원부터 우선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뒤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친서가 오갔다는 겁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친서에는 코로나19와 폭우 상황에 대한 위로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친서를 통한 소통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 간 전화인 한 라인이 복원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차차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북한도 어제 청와대 발표와 거의 같은 시간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소통 채널 재개를 알렸습니다. 친서 교환 사실과 남북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방적인 단절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남북 합의 사실을 전하며 침체된 남북 관계가 회복하길 바란다거나 통신선 복원이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했던 것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만 밝히고 있어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북한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고 남북관계를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이번 합의의 배경이 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방역으로 인한 봉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염두에 둔 해법이라는 겁니다. 북미 관계 전환을 겨냥해 남북 관계 복원부터 시도했다는 풀이가 뒤따릅니다. 최근 북한 외무성이 코로나19 백신의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관계 회복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한미 간 소통까지 충분히 이뤄진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반영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결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 채널을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비대면 화상회담 등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지도 함께 주목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적으로 1,71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1,8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 최다 감염자 기록을 또다시 깰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712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493명이 늘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자 다시 급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새로운 확진자 수는 1,8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자 270명이 포함된 지난 21일 1,842명을 넘어서면서 하루 최다 감염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주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51%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델타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감염 비중도 매주 증가해 지난주 확진자 3명 중에 1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집단 발생 사례들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33.3%로 수도권의 11.4%의 3배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담당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됩니다. 아동복지 돌봄시설 종사자 접종도 같은 기간에 이뤄집니다. 모두 합해 약 74만 6천 명이고 접종될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면 교육과 보육 종사자 전체 접종은 마무리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날에 비해 2배 정도 급증한 것인데 기존 최다 기록인 지난 1월 7일 2,52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 긴급사태 발령 2주가 지난 상황에서 폭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모두 2,848명으로 전날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올림픽 개최 이후 확진자 수는 되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규정한 감염 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 감염 폭발 상태에 해당합니다. 대회 관계자 가운데 155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경기장 주변엔 아랑곳않고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금지된 함성을 지르거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만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대회 관계자와 선수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방역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회 관계자와 선수들을 수련하기 위해 버스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 회사에서 올림픽을 위해 운전기사 약 6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쿄 조직위가 마련해준 숙소의 방역 상황입니다. 방 안에 세면대조차 없어 욕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버스 회사들은 결국 별도의 숙소를 찾아 스스로 나섰습니다. 도쿄의 확진자 가운데 60%는 감염 경로조차 모릅니다. 18,0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도 QR코드 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서야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에 QR코드 인식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주자 간의 지역주의를 둘러싼 공방 수준이 점점 세져서 당 지도부가 이런 격한 내부 싸움은 안 된다, 중재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서로를 향한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TV토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도 자제를 촉구해봤지만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 내 1, 2위 대선 주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이른바 백제 발언이 지역주의다 아니다를 놓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날선 공방을 이어간 겁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게 누군지 보란 취지로 해당 발언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지만 이 전 대표 측 이병훈 의원은 퇴행적 역사의식이라며 다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 지사 측에선 민영배 의원이 나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꺼내든 건 지지율이 추락한 이 전 대표라고 맞받았습니다. 캠프들도 아예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 캠프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대표 측의 공격을 흑색 선전으로 규정하고 후보끼리 신사협정을 맺을 때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 오영훈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공격이야말로 이 전 대표에 대한 흑색 선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계속해서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과거 이력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 후보로서 자기의 정당성과 명분에 저는 근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공격하는 은행을 주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선두권 주자들의 충돌이 이렇게 갈수록 거세지면서 경선 이후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TV토론에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8월 중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9월 1차 경선 전이 되는 건데요. 이러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고 또 한 명의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돕는 의원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입당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늦지 않게 제가 제 행로를 딱 결정을 해서 한번 결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입니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선 입당이 임박했단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JTBC 취재 결과 윤 전 총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여러 시기를 놓고 고심한 끝에 8월 중 입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윤 전 총장은 9월 국민의힘 1차 경선 이후 합류하는 방안과 아예 11월 경선 때까지 바깥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 등도 고민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8월 입당으로 방향을 잡고 주변에 부산, 경남처럼 특정 지역을 찾아 입당 의사를 밝히는 건 어떤지 의견까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기 입당 쪽으로 기울면서 윤 전 총장을 맞이하려는 국민의힘 내 친윤계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의원 40명이 입당 촉구 성명을 냈고 입당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에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성명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JTBC에 윤 전 총장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단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또 한 명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의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을 돕는 한 중진 의원은 친최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도 파악된 것만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주도한 국정농단 수사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영남 의원들이 주로 최 전 원장을 돕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3명입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은 8월 셋째 주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위원 7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대선 경선 예비 후보 1차 예비 경선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1차 예선에서는 후보가 8명으로 추려집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은 역선택 방지 방안과 관련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4.3%로 0.7%포인트 올렸습니다. IMF는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0.6%포인트 올린 3.4%로 전망했습니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청약 접수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모두 4,333호 규모인데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등의 우선 공급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찬반 투표에 조합원 88%가 참여해서 56%의 찬성으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금 200% 지급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일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원당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A씨가 실신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인천에는 일주일째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장암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난 26일과 어제 이틀 연속 서로 다른 부분에 가림막 구조물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의정부시와 경찰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어제 오후 7시 반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조사가 10시간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 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영국 BBC의 유명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최근 빌보드 핫백 정상을 차지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등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가수 퍼프데디와 페이스 에반스의 곡을 커버하면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팬들을 향해서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오늘 평창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개막을 합니다. 개막 공연은 지휘자 정치용이 이끄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강원도가 주최하는 이번 음악제는 얼라이브라는 주제로 8월 7일까지 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교황청 성직사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만나서 교황의 방북 의사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번 이탈리아에 갔을 때 교황이 초청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교황 방북 가능성이 커졌다고 화답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노영훈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함께 참석을 합니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 등을 두루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6명이 오늘 오후 본경선 돌입 후 첫 TV토론을 엽니다.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펼쳐지는 첫 공개 토론이어서 더 관심입니다. 앞서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는 공정경쟁 이행을 약속하는 원팀 협약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5시 반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1승 1패를 기록 중인 대표팀은 최소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진출을 합니다. 이길 경우에는 A조 2위와 비길 경우에는 A조 1위와 맞붙게 되는데 현재 A조 1위는 일본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애틀란타 총격 사건, 한인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이 범인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핑계를 대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 27일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 나온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은 담담한 태도로 범행 과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성중독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다 술을 마신 채 마사지 업소에 갔고 서비스를 받은 뒤에 총을 꺼내 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피해자도 알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나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가 아니라고 돌려서 주장한 셈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은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 등 4명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은 건 한인 4명 사망에 대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재판입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발표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백신을 맞은 사람도 써야 한다는 거죠? 2달 만에 지침을 바꾸면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먼저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 areas with substantial and high transmission, CDC recommends fully vaccinated people wear masks in public indoor setting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Delta variant and protect others.
델타 변이를 분석해 보니까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될 수 있고 또 옮길 수가 있어서 지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가을 새학기부터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 모두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몇 주 안에 지난 1월처럼 하루 20만 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지침 변경이 혼란을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백신 미접종자들 탓에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백신을 잘 맞았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는 건데요. 공무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ill you require all federal employees to get vaccinated? That's under consideration right now, but if you're not vaccinated, you're not nearly as smart as I thought you were.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목요일에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게 코로나 백신 접종 차이네요. 3개월 전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선진국은 오르고 신흥국과 개도국은 떨어졌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각각 5.6%, 6.3%인데요. IMF는 백신 접근성이 세계 경제 회복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 인구의 40%가 접종을 마친 데 비해 신흥국은 11%만 했다는 건데 결국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이 경제 회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네,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 그 수법도 참 교묘합니다.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찰의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 40대 A씨. 바닥에 끊으시고 이제 확인만 갈게요. 그만 가면 되잖아요, 우리. 지인들과 통화하며 30분 넘게 시간을 끕니다. 지난 25일 광안리 해변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던 A씨를 시민들이 신고한 겁니다. 데리고 다니는 애완견을 촬영하는 식으로 해서 가슴에서 카메라를 대고 10여 명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A씨는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광안리에선 한 10대 청소년도 몰카를 찍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촬영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 모습이 허락 없이 찍힌 거에 대해 되게 불쾌할 것 같고요. 왜냐면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2017년 6,220건, 2019년에는 5,440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여름 인력과 전파 탐지기를 늘려 불법 촬영을 최대한 단속할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동안 단절됐던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됐습니다.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어제 남과 북이 동시에 통신 연락선 연결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바꾸고 이를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아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을 지난 4년여 동안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어제 연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통신선 연결입니다. 네. 이것은 남관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서신 교환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궁금한데요. 실제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전반적인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지금 서신 교환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 이 서신 교환의 내용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이죠. 네. 일본과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연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어제 북한과
우리 청와대가 동시에 뭐 연결선 소식을 발표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미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런 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셔먼 부장관이 중국 쪽도 남북 관계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도 설명하고 또 중국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남북 미중 간의 이번 통신선 복원을 출발로 해서 새롭게 교착 상태를 좀 풀어가 보자.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다시 한번 진행하자.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셔먼 부장관의 일본, 한국, 중국 방문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지난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가 오갔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4월 이후에 미국과 우리 정부, 청와대 사이에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우리 쪽과 미국 측의 주요 인사들이 상호 왕래가 긴밀했다고 봐야 됩니다. 성킴 특사도 왔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측 인사들도 미국을 방문했고 외교부 1차관도 가고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수준에서는 남북 간의 정상 그 서신 교환의 내용들을 상호 공유하면서 한미가 충분한 조율 속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미국의 메신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중간에서 상호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과정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과정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갑자기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상호 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시점이 이번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특히 식량 문제, 지금 작년 수해 올해 가뭄이 북한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는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5월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올 가을까지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보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대화에 대해서 뭔가 그 한반도 부분에 미국의 입장들이 대화 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흐름을 미국이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그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미국도 간다. 그 부분이 서로 입장들이 좀 일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일부와 군이 운영하는 통신선이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한 라인은 이번에도 뭐 복원되거나 개통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단계적으로 좀 그 접촉 수위라든지 단계를 올리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저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지금 서신 교환을 계속 해왔다는 것 자체가 남북 정상 간의 그 의사소통의 통로가 유지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최고 지도자 간의 통신선 부분은 그동안 사실은 개설은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마 뭐 감청의 부분도 뭐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감청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북한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남북 지도자 간의 통신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동안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 관계에서 뭔가 변화를 이제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아마 그 대면 정상회담이 아니라면 화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2018년 5월 26일 날 그 통일각에서 이루어졌던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의 실무적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 판문점 정도에서 조기에 개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도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조기라고 한다면 네. 올 가을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올 가을을 넘기면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퇴색된다. 그래서 빠르면 8.15, 또 좀 더 늦게 간다면 그 개천절 정도랄지 이런 정도의 타이밍을 잡아서 10월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 상황들을 타개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게요. 지난 밤까지 서울은 벌써 8일째, 인천은 11일째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36도까지 오릅니다. 충청 이남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알리는 통신 연락선 복구 소식에 북미 접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정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도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 만인 어제 복원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1,300명대로 나왔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주 중반이 되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다 기록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기존 최다 기록인 지난 1월 7일 2,52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 긴급사태 발령 2주가 지난 상황에서 폭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관리, 또 정부의 정책 의지 등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